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하늘이 내린 생명나무,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보약 가시오가피. 비만 예방, 해독작용, 감기능 강화, 알레르기 예방, 중추신경 안정 효능 등 수많은 효능의 치약산 병지망 가시오가피. 어떤 제품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민TV 조합원의 제품으로 폭스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신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거의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감기, 지금 콧물 감기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예. 자, 오늘 한겨레 1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이죠 현직 부장검사 시절에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지요. 그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며칠 전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나왔고,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그 의혹 사실이다, 또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한겨레를 통해 또 추가적인 그런 사실 인정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사실 무근인 사안을 갖고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겨레가 따져봤어요. 당시 특별검사팀이 정말 사실 무근으로 확인했는지 말이죠. 자, 그런데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장관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황교안 떡값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특검이 황교안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해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황교안 장관이 이야기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 기사는 한겨레 8면 아닌가요? 8면 기사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왜 이걸 일로 봤을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그런데 황교안 장관의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3면에 실린 기자의 눈, 기자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상욱 사회부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황교안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이 14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동욱 전 총장 관련 의혹 역시 징계시효가 지났는데도 감찰을 강행했다. 황교안 장관은 당시 징계시효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은 징계 사유라고 밝힌 바 있었다. 예.
당시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이죠. 법조계에서는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하면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 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이 무겁게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황교안 장관은 직무 그 자체인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 정당하다면 장관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에 그치지 말고 감찰을 받는 게 타당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 칼럼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습니다. 네, 새털같이 가벼운 칼럼 쓰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일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겨레도 오늘 일면에 비슷한 논지에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지금 밀양 송전탑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년입니다, 이게. 예. 8개월도 아니고 8년입니다. 길고 긴 평행선은 결국 강행과 대치, 충돌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모든 게 출발 그대로라는 거죠. 사실 밀양만 유별난 것도 아닙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그랬고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경기도 평택에서도 그랬던 것인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 때문에 전북 부안에서는 유혈 폭동까지 겪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적고 있는데요. 경부고속철도 터널 관통 반대 논란을 겪었던 천성산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수많은 국책 건설 사업들이 추진됐지만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평화적 해결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게 한국일보의 문제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밀양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형 국책 사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또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수요가 달라지고 지역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해졌고 주민들의 의사표현과 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매뉴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시위하는 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수법, 이게 박정희 때 수법 아닙니까? 이 수법이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책사업 갈등 해결의 키는, 열쇠는 결국 신뢰와 보상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해법들이 다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한국일보에서 재밌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송전탑 갈등부터 비롯해서 지역의 국책사업 그 갈등들을 보면 다 뭐 님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님비가 아니라 당국 그리고 사업 주체의 님트도 문제다. 님트. Not in my term. 내 그 뭐죠? 네, 임기 중에는. 예,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다음 때에 그 다 넘겨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국책 사업의 갈등은 길어지고 갈등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약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자 그래서 이 님트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국일보는 다루고 있는데 뭐 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를 갖고 뭐 무슨 어느 한쪽에다가 책임을 다 떠넘기는 식의 조중동식 접근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은 통합진보당 등 외부 세력들이 개입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목줄을 달아놨는데 이거 무시무시하다. 이거 누구 짓이냐. 외부 세력이 개입해서 사태는 더욱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취재하라고. 글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이 문제 인식이 바로 솜털같이 가벼운 인식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님트 중요한데요. 이 잘못된 정치 세력은 님트 문제를 제기를 하면 밀어붙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공권력을 투입해서 힘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또는 반대가 어떤 합리적인 지점에 닿아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예.
저거 왜 해결 못하냐 밀어붙여라.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공권력은 뭐하냐. 네. 네. 그러니까 님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네. 그것이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식으로 이렇게 이른바 진압해서 결국 국책 사업을 강행을 하면은 조중동에 또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단력의 지도자 이러면서 말이죠. 네. 그 갈등 전 정권은 지켜만 보고 수수방관 또 눈치만 봤는데 이 사람은 모든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식의 또 애프터 서비스를 또 조중동이 하고 있죠. 이런 그 언론의 그 술수, 이 맥락들을 한번 우리가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예. 종편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A와 TV조선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아일보는 국회가 순수 민간방송 보도 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이를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이 어정쩡하게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주체가 바로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인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왜 채널A와 TV조선이냐? 뭐 잘 아시는 대로 편파, 막말 방송이 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도 이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왜 최민희 의원이 TV조선 채널A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지 그 이유를 대면서 그 편파 막말 방송 때문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동아일보는 방송 보도와 논평, 공정성, 방송 언어의 품위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평상시에 심의와 제재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보도의 공정성을 해친다. 민주당은 대선 때까지 종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이라며 출연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애초부터 종편에 대해서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민주당이 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종편을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또 조선일보도 사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기자 수첩을 통해서 또 한몫 거들었습니다. 최승현 정치부 기자가 오면에 기자 수첩 칼럼에 남겼는데 여기 논점은 이렇습니다. 11년 전 MBC 국감을 반대했던 최민희 당시 민원연 사무총장이 이제 와서는 민영방송 국감하겠다고 나섰다. 당시에 MBC 준공영방송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 구조로 봐야 되겠죠. 이 공영방송 국감도 반대했던 최민희가 민영방송 국감하겠다고 나서는 거. 이건 완전히 표리부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조중동이 언론 자유를 얘기해요? 정부가 피디수첩 고소하고 검찰이 기소했을 때 뭐 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방송사의 낙하산들 줄줄이 투하하고 여기 저항하는 언론인들 해고됐을 때 뭐 했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동아일보의 또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 말입니다. 언론 자유 침해 이런 말을 자기들한테만 들이대는 자기들한테만 이렇게 자기들 보호할 때에만 이렇게 이용하고 원용하는 이런 조선 동아의 행태를 보면 참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자, 예. 이 방송이 아니면 조중동을 안 보는데요. 예. 자꾸 이 마음 수련이 잘 덜 돼서 이게 자꾸 분노가 이끌어 올라오는데 네. 저 조강 브리핑 이제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좀 오래 살라고요. 예, 오래 살려면 제가 이 감기 걸리는 게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인데 왜 면역 체계가 약화됐겠습니까? 아침마다 조중동 보는 걸 하나의 어떤 일처럼 여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이면에서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 채택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자기들 보도본부장 국감증인 채택 이야기만 사설에 담자니 좀 민망해서인지 한 또 절반 정도는 기업인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국회 국토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서 전경련 회장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했고요. KT 회장, 현대산업개발 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배상면주가 대표 등 상당수 기업 경영자들도 국감 증언대에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자, 왜 이러겠습니까? 갑의 횡포, 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기업에 대한 이런 감사다, 이런 식으로 또 기업에 대한 죄인 압박이다. 취급이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참 조선동아일보가 추구하는 언론 자유는 무엇이고 또 기업인의 자유는 또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NLL 대화록 관련된 기사들은 좀 없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요즘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을 보면은 사정관계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사정관계자. 실명은 안 나오고요. 오늘 그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등 복수의 사정관계자는 봉화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찾아낸 뒤 복구한 이른바 원본 대화록의 삭제 시점은 2008년 1월쯤이다. 그때는 이명박 씨가 이제 당선되고 한 달 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죠. 자,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상회담 당시 발언이 그대로 차기 정부에 전달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만일 당시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다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자, 복수의 사정관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이런 류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도 비슷한 기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일보를 보니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난 5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자, 지난 2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이후에 검찰에 소환된 첫 참여정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지난 얼마 전인가는 또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조명균 전 비서관 아닙니까? 자, 이번에 불려 나갔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지원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아니 그때 이야기하고 왜 지금 이야기가 다른가? 이렇게 또 보도하고 있는데요. 직접 취재를 했답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요? 다 전원으로 보도해놓고 왜 이제 와서 틀리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다 얘기해놓고 말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기사 안에서 주목될 만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당시 저라고 표현한 대목을 나라고 수정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대해서 외교적 관례였다라는 그런 반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경수 전 비서관이 말한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저라고 예.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전 비서관의 말이 또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저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나라고 수정했다. 외국 정상회담에서 일부 호칭 등을 정리한 것은 오랜 외교 관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예. 참여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이분이 그 국회 운영위원회 금요일 날 나와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실장은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 국방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과 NLL 문제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장수 실장. 게다가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 몸담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장수 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NLL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NLL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문제를 김장수 실장이 명쾌하게 정리한 셈이 됐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이미 그 2007년 10월 국민일보는요, 일면 톱으로 김장수 장관이 NLL 지키기가 최고 성과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반복하는 셈이 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동아가 과연 이걸 기사화했느냐?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왜 이런 건 기사를 안 쓰죠? 복수의 사정관계자보다 김장수, 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양반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내놓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안 하죠? 복수의 사정관계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수 장관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글쎄, 복수의 사정관계자에서 이 복수에 뭔가 복수심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죄송합니다. 현찮은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예. 검찰이 민원을 제기한 사안. 누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느냐? 교회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중앙일보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법원검찰청 지나가신 분들, 서울에 있는 법원검찰청 지나가신 분들, 아마 뭐야 저거, 왜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져? 이러실 텐데 그게 바로 교회 건물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법원검찰 건너편에다 아주 큰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 고등검찰청이 사랑의 교회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 사용 승인 감독 관청으로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햇빛 공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서 민원을 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랑의 교회 신축 예배당은 지하 8층, 지상 8층, 지하 8층, 지하 14층 두 개 동의 매머드급 그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비 2,100억을 들여서 11월 완공될 예정인데요. 자, 문제는 외벽이 유리인데다가 가운데가 움푹 파여서 오목거울 모양인데요. 이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지금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정면으로 비춰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측은 이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서초구 주민들이 인근 이 도로를 이렇게 점용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소송을 냈었는데, 물론 이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려서 일단락된 듯한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랑의 교회 신도 3천여 명이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돈 횡령 배임 혐의로 오정현 담임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돼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수사하고 있는 곳에서 그 햇빛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 하니 이게 참. 혹시 수사 방해 의도입니까? 아니, 또 이것보다도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네. 빛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빛이 되려다 보니까 그 빛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예. 네. 준비하신 노래가 있습니까? 김범수의 빛이란 노래 준비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난 10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유영익 신인 국사편찬위원장 사이의 일문일답. 그 위원장님께서
친일 미화 역사학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시죠? 그러시죠? 네.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역사학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억울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학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더 억울하시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께서 뉴라이트 교과서, 뉴라이트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실증주의적인 학풍을 따르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실증주의적인 학풍을 따르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객관적, 실증주의적인 실증주의, 형이상학적 사변, 즉 주관적 견해를 배격하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로만 보자는 것. 유영익 교수가 과연 그러이나? 이성이 이룩한 업적들은 조선왕조의 제도적 기반을 가진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또 터키의 서양화 개혁을 주도했던 터키공화국 초대대도 케말 아타투르크, 고대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통일한 진시황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구출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한 모세 등. 이승만을 이렇게 비유했던 유영익 교수. 이 유영익 교수에 대한 실증주의 서학의 대부 이만열 교수의 이야기. 그리고 이승만 연구의 심취한 결과 그를 가령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네. 야곱이 일설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만이 과연 그런 지도자인가? 민주주의를 토착화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3선, 4선을 통해서 아주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함으로써 4.19를 유발했고 또 4.19에서 결국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승만 연구가 독보적인 것인기는 해도 그가 평가하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누구나 비판했던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조차 미화했던 유영익 교수. 그가 과연 실증주의 서학자일까? 이만열 교수의 말. 학계에서 정치학계나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영익 교수는 뒷날 역사학을 많이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네. 원래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 이영희 선생님의 역사 연구는 그거보다는 이승만 중심 역사를 관점에서 이승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승만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건 우인전이거든요. 역사가 아니고. 국사 편찬이라는 것이 한국 역사의 총본산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유일한 국사 관련 기구인데요. 그런 기구의 수장을 특정한 개인을 찬양하고 특정한 이념에 아주 심하게 기울어진 사람을 앉힌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